1년 중 전 세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면 모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자신을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가 없는 크리스마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매년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1년을 준비한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전 세계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정말 존재할까요? 산타클로스 하면 누구나 머릿속에 한 가지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풍성한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한 음료 회사에서 겨울 음료 마케팅을 위해 디자이너에게 음료를 마시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 브랜드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산타클로스를 그리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설도 있긴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공휴일에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 의상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터키의 사제 성 니콜라스가 입은 옷이 붉은색 사제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만 주인공이냐? 내 빨간 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산타클로스 하면 루돌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돌프는 사슴이 아닌 술록이라고 해요. 술록은 사슴과는 달리 암수 모두 뿔이 있죠. 무엇보다 루돌프가 산타의 썰매를 끌 수 있었던 건 빨간 코 때문이었죠. 실제로 술록의 코는 빨갛습니다. 루돌프 코가 유독 빨간 이유는 바로 추위로 인한 혈류의 증가 때문인데요. 술록은 다른 신체 부분과는 달리 코 부분이 털에 덮여 있지 않죠. 때문에 혈류를 따뜻하게 돌게 만들어야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후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술록의 코는 인간보다 25%나 더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혈관이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 뇌의 온도 조절과 동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는 24일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늦은 밤부터 25일 눈을 뜨는 일출 때까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 배달을 완료합니다. 선물 배달 날짜뿐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두고 가는 것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양말에 선물을 넣어두죠. 사실 그것도 12세기 프랑스 소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을 나눠줬다는 성 니콜라스 전설의 영감을 받아 가난한 이들의 집에 오렌지와 견과류 등 과일이 든 긴 양말을 놔주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줘야 할 5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가 대략 12억 명이나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한 집에 2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6억 가구가 있고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산타지만 이 많은 집을 모두 방문하는 게 가능할까요? 전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교수님, 대신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구의 육지 면적이 1.5억 킬로미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6억 가구가 1억 5천 킬로미터에 잘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집과 집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0m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분에 500m라고 생각해 보면 산타가 선물을 전달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은 1분에 모든 집의 개수 6억 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초로 환산을 해보면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3.6에 10에 10승 초가 되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년이 계산을 해보면 3.1에 10의 7승 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보면 이것은 대략
1000년만큼이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가 사람과 같이 천천히 배달을 한다고 치면 1년 안에는 배달할 수가 없겠죠? 문제가 되는 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1kg 정도 되는 선물을 준다고 가정해 보면 1kg 선물을 12억 개를 준비해야 되니까 결국 선물의 무게만 12억 킬로그램에 달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무게는 컨테이너 선박 2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죠. 이렇게 무거운 선물이 실려 있는 썰매를 끄는 일도 한 마리의 루돌프로는 무리겠죠. 10마리의 술록이 많게는 1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마리의 술록이 대략 100kg의 선물을 감당할 수 있겠죠. 12억 킬로그램을 우리가 100으로 나누어 보면 산타클로스에겐 대략 1천만 마리의 술록이 필요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는 단 한 사람. 그가 직접 일일이 돌린다면 몇 명의 아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000명? 10,000명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시간당으로 치면 10,000명 해봤자 한 시간에 한 500명? 그거는 그것도 좀 불가능하긴 한. 1,000명? 1,000명까지 가능하겠다. 내가 모든 아이들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겠구만. 호호호.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순수함 속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산타클로스라는 이름만으로 전 세계의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래 동심 가득한 행복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느끼는 즐거움에 더해져 다양한 맛이 혀끝에 선사하는 행복감은 진정 느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 중에서도 달콤한 초콜릿이 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크다고 하죠. 우울할 때 먹으면 더 나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먹으면 또 그에 따라서 또 기분도 또 달라지고, 만약에 하루에 그날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진짜 그날 기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그날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초콜릿과 같이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아즈텍과 마야인들 역시 초콜릿 음료를 마시면 힘이 생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인 아나다마이드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활성화한다고 해요. 또 뇌의 엔돌핀과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증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일명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기 안에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세로토닌은 의욕과 활력을 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노르에피네린과 도파민의 과도한 흥분작용을 억제할 수 없게 돼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하기 쉽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인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기에는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초콜릿도 성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에는 우울한 기분을 자극해 원기를 찾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초콜릿에는 커피 한 잔에 20분의 1에서 60분의 1에 해당하는 극미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플라보노이드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맛인데, 그리고 굉장히 낯선 맛인데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한 맛이다 그러면 다음엔 또 다시 그걸 찾아서 드시기도 하고요.
카카오에 함유된 테오브로민은 체내에 흡수되면 대뇌 피질을 부드럽게 자극해 사고력까지 높여줍니다. 이 성분이 뇌와 신경 기능에 작용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한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시험 전 피로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카카오 함유량의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트립토판은 천연 이완제로 정상적인 수면을 유도해 불면증을 완화하도록 도와주죠. 또한 편두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이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트립토판을 섭취하기 위해 고기를 먹으면 좋겠지만 자기 전 부담스럽다면 바나나, 견과류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초콜릿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초콜릿이 사랑의 기분을 한결 고조시켜준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초콜릿의 페닐에티라밀 성분이 도파민을 분비시켜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맥박을 강하게 뛰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분만 믿고 많이 섭취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트립토판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의 지방의 변화를 가져와 간경변 환자의 경우 트립토판 섭취로 생성되는 실로토닌이 늘게 된다면 뇌 기능이 저하하고 결국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초콜릿을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세로토닌도 과다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 맞춰 당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바로 단맛 중독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달게 먹으면 안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달게 먹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때 초콜릿이나 고기로 행복을 만끽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행복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자 꿈입니다. 누구나 간절히 원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과연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분들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못 느끼던 그런 거?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뜨거운 마음이 다 전해졌으면 하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큰 또 힘이 되고. 이런 분들이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두고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헬퍼스 하이는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가 그에 져서 선행의 치유력에서 최초로 언급한 정신의학적 용어라고 해요. 그가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을 도와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희열을 경험한다는 사람이 9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도우면서 혹은 돕고 나서는 몸에서 신체적,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신체에 몇 주간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모습을 보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행복한 표정이 거울처럼 그대로 비쳐서 그 도움을 준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뿌듯함 그리고 효능감 이런 것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고 누구나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을 찾는 거죠. 15초간이라도 박장대서 막 웃어보세요. 내 생각이 시원해지는 것을
또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웃지 않으면 손해지 않을까요? 가짜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상관없습니다. 뇌는 가짜 웃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죠. 웃을 때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 뇌에 신호를 보내면 뇌는 즐거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엔돌핀을 분비하여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그 효과는 진짜 웃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웃다 보면은 결국 그 걱정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금방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추억 같은 거를 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이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웃는 와중에서도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웃음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웃음이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헬퍼스 하이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효과나 기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을 평소의 3배 이상 분비시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도파민의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 뇌 보상 중추에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갈망인 쾌락, 보상과 관련된 화학물질인데요. 꼬마아이가 우는 동생을 달래주는 것도 수많은 도파민 유련이 뇌를 기쁨으로 밝혀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불어 이웃에게도 행복을 선사하는 셈입니다. 단이 딱 떨어졌는데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누가 돈 한 뭉치 진짜 갖다 준 것보다 더 고마워 나는. 이와 비슷한 효과로는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위로해주는 일이 우리의 신체 내에서 유해한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물질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특히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웃음의 힘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웃음은 행복뿐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보완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웃음은 역사가 기록된 이후 의학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요. 13세기 초 일부 외과 의사들은 수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웃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3분간 박장대소할 때 칼로리 소모가 3분간 조깅할 때보다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대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동맥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거나 울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되면서 산소를 많이 머금은 혈액이 온몸을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거죠. 우리는 늘 행복을 쫓으며 살아왔는데 행복해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네요. 선행을 통한 행복이든 웃음으로 얻은 행복이든 스스로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 독서는 과학, 사이다. 여기가 맞는데. 톡톡씨, 뭘 그렇게 찾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잘못 왔나?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무슨 일이에요? 배터리가 없군요. 반나절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닳는 거야? 그러게요.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유난히 더 빨리 닳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이 배터리도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제 배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되게 추웠을 때 휴대폰이 그냥 아예 멈췄던 적은 있어요. 그냥. 뜨거워도
네. 작동이 안 돼요. 손난로랑 같이 놨는데 네. 작동 안 돼요. 추울 때요. 추울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방금 분명 한 20% 남았는데 꺼져가지고 킬라 하니까 배터리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름 때보다는 추울 때 거기서 많이 느껴가지고 다시 충전하거나 다시 막 껐다 키면 다시 막 40%가 돼 있거나 이렇게 막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뜨거우면 더 빨리 달던데요? 더울 땐 좀 있는 것 같아요. 더울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과열이 되니까 네. 좀 더 빨리 닳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오래 가겠죠? 더운 데 있다면? 네, 그럴 것 같은데. 적도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아니던데. 아니. 빨리 달 텐데. 아, 그래? 배터리 자체가 이온인가? 그것 때문에 네. 충전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온도 따라서. 온도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실험으로 알아보죠. 먼저 섭씨 3도의 냉장실에 20분간 휴대폰을 넣어두겠습니다. 배터리가 3% 떨어졌군요. 이번엔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넣고 기다려보는데요. 휴대폰이 동태처럼 꽁꽁 얼어버릴 것 같죠? 자, 과연 휴대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온으로 구출되자마자 갑자기 배터리 잔여량이 2%로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휴대폰 배터리는 왜 이렇게 추위에 약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의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극 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전극 활물질의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은 온도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추운 겨울날 배터리를 혹은 그 휴대폰 자체를 밖에 내다 놓게 되면 온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휴대폰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극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은 리튬 이온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해액이고요. 분리막은 이 두 개의 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죠. 겨울처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전해질의 움직임이 둔해져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유난히 배터리가 빨리 닳고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유독 더 빨리 닳는 휴대폰 배터리. 기분 탓인 줄 알았더니 리튬 이온 전지의 성분에 그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말씀.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의 특성상 추위를 피하는 것이 좋다면 오히려 뜨거운 온도에서는 어떨까요? 그러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전해질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름철에는 배터리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배터리의 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배터리 온도가 55도씨 이상이 되면 전극 재료와 전해질 간에 출력에 관련되는 전기화학 반응 이외에 불필요한 부반응이 발생되므로 오히려 출력이 더 떨어집니다. 리튬 이온 전지 작동의 적정 온도는 섭씨 15에서 55도이고요. 최고의 성능을 보인 온도는 20에서 25도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추운 곳에 갈 때는 휴대폰을 꼭꼭 주머니 속에 보관하자고요. 자,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너스 정보 나갑니다. 80에서 90% 상태에서 전기를 충전해 주는 것이 좋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배터리 너 나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존재였구나.